HCN을 보면 전국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정윤입니다. 오늘도 전국 8개 권역에서 알찬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는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통행 속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데에 대해선 불필요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도 많았는데요. 탄력적인 운영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최연철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옆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 진입한 차들이 하나같이 속도를 줄입니다. 카메라 앞에 다다른 뒤에야 급히 브레이크 등이 켜지며 차량이 서로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도 발생합니다. 전멸등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 등교, 하교 이외의 시간에는 조정할 필요가 좀 있죠. 사실은. 등교하고도 9시쯤 되면 차가 좀 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것 때문에 차가 정체가 더 될 수도 있어요. 2020년 3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의 통행 속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했던 현행법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 경찰청에서도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법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경북 구미시를 비롯해 지자체 일부 구간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 도로 사정과 함께 어린이 통행량을 고려해 속도 제한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개정안은 어린이 통행이 적은 평일, 야간과 주말, 방학 기간 등에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 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미 어린이 보호구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시간별로 달리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많은 지자체로 확산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 사정과 어린이 통행량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통행 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률적인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 통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연철입니다. 25개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 문제는 서울이 안고 있는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도입됐지만 그 효과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요. 공동과세 비율 상향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데 강남권 등 일부 자치구의 반발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은 기자입니다. 2008년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각 자치구에서 걷어들인 재산세의 절반을 서울시가 다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모두가 25개구에 있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예산 확보를 해서 균등 배분이 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9월 서울시 전체 재산세 가운데 강남 3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0%가 넘고 공동과세 조정 이후 지역 간 격차 역시 매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에선 공동과세 비율 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50%인 비중을 60%로 올리자는 것이 핵심인데 재정 자립도가 낮은 대다수 자치구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동작구청에서는 재정 자립도가 기업 수가 많지 않고 재산세 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동작구청 입장에서는 찬성입니다. 하지만 일부 자치구의 반발이 거셉니다. 실제 2년 전 서울시가 자치구의 관련 의견 조회를 진행했는데 강남과 서초, 송파 등 8개 자치구가 반대했습니다. 특정 자치구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재산세를 더 많이 교부받게 된다면 지출이 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지원이 계속 반복된다면 각 자치구의 서울시에 대한 의존을 심화하여 자생력을 떨어뜨려 지방자치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치구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지원 확대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현재 서울시가 보통세의 22.6%를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쓰고 있는데 이를 24% 수준까지 올려 자치구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산세라는 구간만 따로 떼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이 논의를 흐름을 이끌어가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재산세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일반 조정교부금이 이 재산세 상향분만큼 남아서 이제 부가로 더 지급이 되면서 강남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가 한 20억 정도 더 늘어나게 되는 결과가 나와요. 하지만 교부율 상향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불투명한 상황. 결국 공동과세 비율 조정을 위해선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자치구에 대한 설득 여부가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김동훈입니다. 화재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 바로 소방관입니다. 초고층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도 예외는 아닌데요. 무거운 화재 진압 장비를 메고 건물을 오르내리기도 힘든데 100층 건물을 뛰어오르는 대회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그 뜨거운 현장을 최연광 기자가 찾았습니다. 높이 411.6m.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 해운대 LCT 앞에 전국의 소방관 952명이 모였습니다. 최고층인 101층까지 계단으로 오르는 대회에 참가하는 겁니다. 맨몸으로 오르기도 벅찬데 화재 진압 장비까지 착용했습니다. 이렇게 특수 방화복과 공기호흡기 등 모든 장비의 무게는 20kg입니다. 저도 이렇게 착용을 해봤는데요.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꼭대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선 총 2,372개의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층이 높아질수록 숨도 더욱 가빠집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의 취지가 고층 건물 화재를 대비한 훈련의 의미도 있는 만큼 소방대원들은 부지런히 두 다리를 움직여봅니다. 81층인데 죽을 것 같은데요.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우상소방 화이팅! 마침내 도달한 결승점. 이곳을 통과한 대원들은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혹시나 비상시에도 계단으로 오를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됐고 또 저희가 이제 같은 동기인데 올해 교육을 수료하게 돼서 그때 초심을 가지고 다시 그런 열의를 가지고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최단 기록은 20분 25초. 지난해 1위 기록보다 38초가량 단축했습니다. 끝까지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음으로 100층까지 걸어 올라갔습니다. 평소에 자전거를 타면서 체력 관리를 했고 그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69년생의 백전노장 소방관도 후배들과 함께 값진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소방관으로서 퇴직 전에 한 번은 꼭 출전해야 된다는 어떤 다짐이 있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나이와 계급을 불문하고 극한 도전에 나선 소방관들. 그들의 사명감과 체력이 최고의 진압 장비임을 증명했습니다. HCN 뉴스 최연광입니다. 서울 관악구가 전세 사기 최다 자치구에 오명을 쓰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전세 거래 위축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관악구가 표방하는 이른바 청년 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세 사기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최면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까지도 관악구 전세 사기 사건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20여 명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50대가 경찰에 입건됐고 오피스텔 여러 채를 소유한 70대도 100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80여 명의 피해자를 낳았습니다. 이제 전세 사기 피해 사례를 찾는 것도 어렵지 않게 됐습니다. 그 전세 사기를 당했었거든요. 아, 실제로? 네. 근데 저는 잘 해결을 했는데 공부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좀 젊은 층이 많이 살죠, 20, 30대. 그래서 더 그런 위험에 좀 노출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잘 모르니까요. 거래 현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을 끼고 건물을 매입한 집주인들이 많은 지역일수록 분위기가 바뀐 지금은 보증금 반환조차 여의치 않다는 겁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못하는 세입자가 많아지고 거래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전세 사는 사람들이 못 나가고 있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니까. 주인이 내주고 싶은데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니까. 그럼 이 동네 경매로 넘어가는 건데 좀 있어요? 5개 되는다고. 5개? 전세 사기 피해는 이어지는데 최근 전세보증보험 자본 확충도 차질을 빚으면서 현장에는 이렇다 할 해결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면입니다.
경북 상주는 전국 곶감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곶감 도시로 유명합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농가에서는 곶감 말리기에 돌입하는데요. 이 곶감 생산이 한창인 농가를 박상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주황빛 속살을 드러낸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한편에서는 생감 껍질을 벗기는 기계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작업자들의 손을 거쳐 건조대에 매달린 감들을 약 2달의 숙성기를 지나 맛깔 나는 상주 곶감으로 변신합니다. 초기에는 수확량이 이제 정확하게 측정이 안 돼가지고요. 그게 이제 올해 무슨 감이 나올지, 몇 등급 감이 나올지 그게 조금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뭐 이상 기후 없이 곶감을 잘 말렸으면 좋겠고요. 그 잘 말린 곶감을 더 좋은 소비자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게. 전국 곶감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주시. 지난해에는 집중호우와 병해충에도 불구하고 5천여 톤에 달하는 곶감을 생산했습니다. 올해는 곶감의 주재료인 떫은 감의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여 곶감 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도 지역의 고품질 곶감 생산을 위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상주시는 지역의 곶감 농가를 대상으로 생감의 공판용 상자와 감 선별기 등을 제공하고 저온 저장고의 설치도 지원합니다. 다음 해 1월에는 곶감 축제를 개최해 지역 곶감 홍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상주 곶감, 전통 곶감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정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이 올려가지고 농민들에게 더 좋은 가격의 곶감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본격 생산에 돌입한 상주 곶감은 올 연말쯤 출하할 예정입니다. HCN 뉴스 박상현입니다. 정수기 렌탈을 계약하면 현금을 주겠다는 광고나 판촉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막상 계약을 해도 약속한 시간을 어기거나 보전해주겠다는 철거비를 아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남궁형진 기자입니다. 3년 전 지역 인터넷 카페 제휴업체와 정수기 렌탈 계약을 한 A씨. 지난달 제품을 교체하면 현금 30만 원을 주겠다는 이 업체 관계자 연락에 새 계약을 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이미 철거비까지 부담하며 기존 정수기를 반납하고 곧 돈을 주겠다는 업자 말에 시간만 흐르면서 계약 철회 시기마저 지난 상황. 결국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린 뒤에야 약속한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분은 고소까지 하고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뭐 합의를 해주면서 그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돈을 떠나서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돈 몇 푼으로 농락한다는 자체가 저는 좀 너무 화가 나고 괘씸한 것 같아요. 문제는 이 같은 지연 지급은 물론 약속한 돈을 아예 받지 못해도 구제받을 방법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현금 사은품 지급은 정식 대리점이 아닌 일종의 중개업체인 총판에서 주로 약속하는데 이들이 거부한다면 소비자가 업체와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고 제조업체 등을 통한 해결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내용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계약 서류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실적으로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꼭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시어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가 계약서 내용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또는 법원의 도움. 이런 가운데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정수기 렌트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1,424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 경북 고령군 우곡면에서 조선시대 가마터로 추정되는 유적지가 발견됐습니다. 영남 지역 도요지 가운데 가장 크고 원형도 고스란히 남아있어 당시 생활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복은 기자입니다. 야산 한가운데가 길을 낸 듯 올곧게 파였습니다. 주변엔 깨진 도자기와
사기 그릇 조각들이 박혀 있고 의도적으로 쌓은 돌무더기도 보입니다. 대동문화재연구원이 최근 발굴한 조선시대 가마토로 580년 전에 조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궁이부터 연도부까지 완벽하게 남아 있습니다. 크기가 한 직경 30m 정도 되는데 이 30m 가마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이걸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1469년 편찬된 경상도 속찬 지리지에 나온 하멸이 자기소 가운데 한 곳으로 보이는 이곳은 당시 하급품을 생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굴 조사에선 왕실에 바치던 고급 분청사기와 백자를 만든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중앙박물관에 있는 그 국보로 지정된 분청사기 상감울룡문 항아리가 여기서 이 고령 지역의 가마에서 생산됐다고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61년 전 사적으로 지정된 인근 사부리와 기산리 도요지에선 볼 수 없던 유물도 나왔습니다. 흙상감이 돼 있는 이런 문양들은 사실 그 사부리 가마보다는 시기적으로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제작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번 조사된 이 가마에서는 이런 시기부터 한 1420년경부터 1450년대까지의 유물을 같이. 또 연구진은 가마터 동쪽에 작업 폐기물로 쌓은 언덕을 명당과 관련해 축조한 조산으로 보고 당시 풍수지리와 생활사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HCN 뉴스 전보근입니다. 가정에서 흔히 버려지는 신발은 재활용되지 못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대부분 단순 소각이나 매립되는 실정인데 연간 부상에서 폐기되는 신발이 7,000톤이 넘는데요.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해 일자리 창출과 환경보호 가치를 실현하자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송태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강서구 녹산공단의 한 아울렛. 버려진 페트병과 낡은 자투리 가죽을 모아 만든 친환경 신발이 진열돼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지난 1998년 신발 도매업을 시작한 뒤로 최근에는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신발 제조까지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이제 시장은 친환경적인 것을 찾아가고 있고, 그럼 1세대에 어떻게 보면은 친환경적인 인체에 유해하고 환경에 유해한 소재를 사용하는 거에서 이제 단일 소재를 리사이클하는 소재를 개발하는 거기까지 이제 나아갔고, 그러면 그 다음 기술은 뭐냐에 있어서 이제 산업에서는 뭐 신발뿐만 아니고 소비자가 사용한 이후의 것을 다시 수거해가지고 리사이클해서. 친환경 시스템에 관심을 갖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쉽게 버려지는 신발은 단순 소각이나 폐기 처리되는 게 현실입니다. 연간 신발 폐기량만 7,000톤 이상인 실정인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최근 부산시의회에서 열렸습니다. 폐신발을 소재 부품에 적용하자는 게 골자인데 연간 120억 원의 경제적 파생 효과와 지역 신발 산업의 부흥, 탄소 중립까지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 소각되어서 이산화탄소도 배출하고 또한 경제적 효과도 절감되는 이런 현실이 있는데요. 이 신발을 재활용하게 된다면 부산의 이 탄소 포집뿐만 아니라 우리 단순하게 신발 제조업에 머물러 있던 우리 부산 신발 산업의 첨단 재활용 소재 산업까지 더해져서 신발 산업에 큰 부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 테크노파크, 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등 관계기관은 구체적인 국비 확보 방안과 경제성이 관건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무엇보다 신발 소재 재활용 시스템 개발에 관련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재활용해서 소재를 만들어내고 이걸 또 새롭게 이제 적용하려면 뭔가 균일한 그런 품질 확보라든지 표준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 해결책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수거하는 비용 대비 그런 경제성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환경부서에서 공공수거 체계를 마련해줘서 그런 좀 시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과거 신발 산업의 메카였던 부산.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해 일자리 창출과 탄소 중립이라는 가치를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송태용입니다. 충북도 내 학교 과대, 과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부 학교는 기본적인 교육 공간도 부족할 정도인데요. 이에 충북교육청이 지원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완종 기자입니다.
교육부 기준 초등학교 48학급 이상, 중학교 36학급 이상 학교는 적정학급 수를 넘긴 이른바 과대학교로 구분됩니다. 한전된 공간에 수많은 학생들이 몰리다 보니 이들 학교는 적정학교보다 상대적으로 교육 환경이 취약한 수준인데 충북에선 현재 초등학교 14곳과 중학교 2곳이 과대학교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특히 이들 학교는 대부분 대규모 택지 개발 등 개발 호재에 따라 학교 건립이 계획됐지만 인구 유입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지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 과밀 현상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와는 반대로 학생 수가 많아 교육 활동과 시설, 인력 배치 등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도교육청은 올해 초 예고했던 과대 과밀학교에 대한 지원책을 담은 큰학교 교육활동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지원 기준을 대폭 낮추고 예산을 추가 편성해 과대학교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 이를 위해 과대학교 기준을 현행 교육부 기준보다 낮춘 초등학교 37학급, 중학교 25학급 이상으로 정하고 학교당 최대 1억 6천만 원 상당의 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학생 쏠림을 막기 위해 오는 2028년까지 유초등고 12곳을 신설 이전 배치하고 2030년까지 일부 학교에 대해선 교실을 증개축하는 등 폭넓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큰 학교의 과대 과밀 해소를 넘어 교육 정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작은 학교 활성화 종합계획과 더불어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큰 학교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조화로운 공교육 모델로. 이런 가운데 충북교육청은 작은 학교와 과대학교, 그 경계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 청주 내수공설운동장이 시설 개선을 마친 지 반년도 안 돼 잔디가 고사하는 등 흉물 신세로 전락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시에서 우선 시설을 재시공한 뒤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지만 책임 소재에 따른 비용 문제로 소송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박중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터파기 공사가 한창인 청주 내수공설운동장. 준공된 지 반년 만에 배수 불량에 따른 하자로 잔디가 고사되고 악취가 속출하자 전면 재시공에 들어간 겁니다. 비 때문에 또 말리고 해야 돼가지고 그냥 아예 저희 또 일정도 다른 데서 좀 밀리고 해서 어제부터 들어와서 이제 하고 있어요. 지난해 시설 개선 사업 당시 운동장 흙을 재사용한 게 배수 불량의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모래와 자갈을 비롯해 배수 시설인 유공관과 잔디까지 모두 새로 교체됩니다. 시설 재시공을 위해 이회 추경에 세워진 예산만 4억 5천만 원. 시는 다음 달까지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재시공에 든 비용을 두고 청주시와 시공사, 감리업체 간 협의가 문제로 남았습니다. 시공 부분은 시공 부분에서 하고 저희가 이제 유용토를 쓰면서 그 자재를 안 대준 게 있거든요. 모래든지 자갈. 이건 저희가 부담하고 감리 책임 부분에 대해서 잔디 부분에서 부담하라.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당시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청주시와 감리, 시공사가 합의해 계획과 다르게 임의로 기존 운동장의 흙을 재사용한 만큼 책임 소재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시에서 구상권 청구를 위한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될 때쯤이면 아마 시에서는 시공사든 감리사를 상대로 아마 소송을 준비를 할 것 같아요. 구상권 청구를 하는 걸 저희 의회에서도 요구를 했고, 그리고 행정 절차상 설계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11월 달 행정사무감사 때 꼼꼼하게 살펴보는 걸로. 시설 개선을 마친 지 1년도 안 돼 재시공에 들어간 청주 내수 공설운동장. 안일한 행정으로 인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 동작구 흑석동의 수건인 고등학교 설립. 그동안 착공을 코앞에 두고 공사비 부족 문제로 몸살을 앓았는데 교육청 예산이 추가 확보되면서 계획대로 2026년 3월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작구 흑석고등학교 신설부지입니다. 흑석고는 재개발을 추진 중인 9구역에서 학교 용지를 11구역에서 건축비를 기부 찬합해 지어집니다. 애초 건축비는 240억 원, 전액 민간 재원 투입으로 까다로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도 면제되며 속도를 내봤습니다. 하지만 착공을 앞두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 인상으로 난관에 봉착했는데 최근 부족한 재원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나경원 국회의원은 교육부의 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추가 예산 5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건립 총사업비에서 기부 찬합 비용을 제외하도록 하면서 교육청 자체투자 심사만으로 재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실 최근에 건설 단가가 오른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확보한 예산만으로는 흑석고를 좋은 학교로 짓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이번에 55억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규모는 기존 계획 총 24학급에서 19학급으로 조정되는데 특수학급을 제외한 일반 학급은 기존 21학급에서 18학급으로 3학급만 줄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전체 학생 수는 500명 미만으로 2026년 3월엔 1학년만 입학해 학교를 다니고 3년 후 전학년이 채워집니다. 다만 학교 규모에 따른 내신 영향 등 학부모 우려와 흑석동 일대의 재개발로 인한 학생 수 증가를 고려해 증축도 계획돼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설계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증축을 가능할 수 있게 증축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아서 학급수를 더 올리고 필요한 실에 대한 어떤 예산들을 많이 확보해서 더 증축을 할 예정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 재원 확보로 흑석고는 11월 착공을 시작으로 2026년 3월 개교까지 16개월간의 공사가 진행됩니다.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 신한울 3사 호기가 지난달 30일 울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원전 산업 관계자,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삽을 떴습니다. 신한울 3사 호기는 전기 출력 1,400메가와트 용량의 가압 경수로용 원전으로 8년간 총 11조 6천여억 원을 투입되는데 이 기간 연인원 720만 명의 고용 창출과 지역업체 참여 우대에 따른 경기 활성화 그리고 인구 유입 등에도 기폭제가 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은 원전 덕분에 경제 성장과 번영, 빠른 산업화에 성공했고 현재는 최고의 기술로 원전을 수출하는 명실상부한 원전 강국이 됐다며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주시가 복대동, 대동 2, 3지구 상업 8블록에 추진하는 복합개발 민관협력사업 민간참여자 공모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청주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사흘간 사업 참가 확약사 접수를 진행했는데 이 기간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청주시는 절차를 중단하고 내부 회의를 거쳐 재공모 시기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당초 청주시는 17,000제곱미터 용지에 공공시설을 건립해 시에 기부하고 공동주택과 판매시설 등을 수익시설을 건립하는 민관협력사업에 추진해왔습니다. 대구시가 MZ세대 공무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장기 재직 휴가를 시행합니다. 대상은 재직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공무원으로 최대 열흘간의 장기 재직 휴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장기 재직 휴가는 장기 근속한 공무원을 격려하고 재충전 기회를 주기 위해 재직 기간별로 휴가를 주는 제도로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만 적용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와이드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